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전산 세무 1급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차례죠. 전산 세무 1급 이론 강의를 맡게 될 김용민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산 세무 1급을 지금 보시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전산 회계라든가 또는 전산 세무 2급에 관련된 그 시험들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예. 이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 두 개의 어떤 그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점점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그래서 전산 세무 2급에서 전산 세무 1급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 물론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요.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한 3페이지 정도 지나가 보시면 처음에 시험 종목하고 평가 범위라는 게 나오죠. 예, 거기서 보면 전산세무 1급과 관련된 사항들을 물론 이론이 이제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론을 모르면 사실 실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 두셔야지 나중에 실무에서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배점을 확실히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론 파트에서는 그 전산 세무 2급이나 그 다음에 전산 세무 1급이나 똑같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 전산 세무 2급과 전산 세무 1급에서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에서 보면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원천세제, 즉 개인 소득세에 대한 원천세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들어간 반면에 여기서 이제 법인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사항을 보지 않았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두 가지를 봤었죠. 자, 근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기존에 봤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 강의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아예 그 모르신다는 가정을 두고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는데 조금 시간을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전산 회계 1급 이상의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모자란다 싶으면 전산 회계와 관련된 그 어떤 교재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참조를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 내용 자체는 만약에 전산 세무 2급을 들으신 분이라면 전산 세무 1급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이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법인세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약 한 120페이지 정도가 이제 재무회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와 관련된 사항들. 그래서 원가가 보면은 한 160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원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죠. 예. 부가가치세도 양이 좀 많이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한 210페이지 정도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소득세까지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들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보는데, 이 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이해를 못하면 법인세를 이해를 못해요, 전혀. 그래서 재무회계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법인세는 법인에서 회계 처리한 내용들, 그것들을 세법으로 바꾸는 게 법인세 회계 세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재무회계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모르면 법인세 그 세무조정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라든가 그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 공부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공부에 이제 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돼요, 무조건.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파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복습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전산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아요. 예,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 회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세법과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이게 시험을 많이 보지는 않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합격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산 세무까지 보시면 세법과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재무회계 이제 파트를 이제 보면 1절에 재무회계 기본 이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위에 보면 그 이론 설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업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KIFRS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체계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은 무조건 이걸 지켜야 돼요. 상장기업은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도 돼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이걸 적용하든지 이걸 적용하든지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무회계는 뭐냐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게 꼭 상장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상장기업은 소수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상장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어떤 회사,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비상장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이제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회계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우리가 회계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뭐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요건 이제 통칭해서 이제 회계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계학은 요 두 가지인데, 재무회계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정보를 만드는 그 방법,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야 돼. 즉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회사의 사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재무회계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재무제표 안에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거는 뭐냐면 의사결정, 즉 기업 내부에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투자안이 하나 생겼는데 과연 그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 그죠? 또는 지금 현재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에 따른 원가가 적당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원가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더라. 그래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뭐냐면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회 기준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기준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부의 경영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업회 기준하고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투자안을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 투자안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어떤 측정치, 측정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제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보는 건 기준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거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재무회계 기본 이론 해가지고 첫 번째 보수주의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보수주의는 어떤 거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의미 자체는 자산은 과대평가하지 말고 부채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 뭐 건물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근데 지금 장부에는 이제 10,000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북밸류라 그러죠. 예, 장부가액.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앞에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요게 한 12,000원 한대요, 지금 시세가.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12,000원으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 거냐. 사실 이거는 팔아봐야 아는 거지, 복덕방에서 그렇게 12,000원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실제로 12,000원이냐 그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판단을 못 해요. 팔아봤을 때만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게 되면, 이걸로 장부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보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장부에 12,000원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팔았더니 9,000원에 팔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잖아요. 예. 적어도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산은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즉 평가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이제 인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10,000원으로 기록해 놓으면 적어도 12,000원으로 생각했다가 9,000원에 팔리는 것보다 10,000원으로 생각을 했다가 9,000원에 팔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채도 그래요. 내가 이제 뭐 돈을 빌렸다. 그래서 차입금이 10,000원이 있더라. 예. 근데 그 차입금을 상대방이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한 8,000원만 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 이제 득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그 2,000원만큼 그 이익이 생기는 걸 여기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10,000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채 같은 경우에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에 따른 논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전반에는 이러한 보수주의와 관련된 사항들이 쭉 깔려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준상의 적용 예를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해가지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저가법이란 걸 쓰게 되는데, 저가법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액이 떨어지면 인식을 하는데, 평가액이 올라가는 건 인식은 또 안 해요. 그게 이제 저가법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뭐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뭐 주장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문제점만 잠깐 볼까요? 문제점 및 단점을 보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가 된다. 뭐 이거 처음에 보수주의는 떨어지는 걸 인식하지만 증가하는 걸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인식하게 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증가하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떨어진 거 인식하면 증가하는 것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의적인 회계 처리에 의한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보수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평가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거는 사실 평가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팔아보기 전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를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여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비교관성을 제외할 수도 있더라.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는, 장부가액을 10,000원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그게 이제 요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서 4,000원 떨어졌더라. 근데 전에는 장부에 계산된, 즉 취득가액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평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기록을 하면 일관성 있게 취득가를 계속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평가를 하게 되면 증가되는 것 또는 감소되는 것 다 기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권자 보호 사상에 치우친 개념이더라. 이거는 뭐,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죠. 예, 돈 빌려준 사람. 적어도 회사에 손해가 나면 제일 먼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둔다. 회사를 이제 안 하겠댔어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회사를 때려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회사에 있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누구 먼저 주면 채권자 먼저 줘요.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 이제 주주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녀 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누구 먼저 손해를 보냐면 주주들은 먼저 손해를 보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먼저 손해보고 적어도 채권자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보수주의 논리가 이런 거다. 이런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옆에 이제 관련 예제를 보니까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손익계산서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안전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걸 이제 완전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세와 배당 등의 사회 유출 등의 배려에서 기업 재정의 충실, 그 다음에 건전을 꾀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의 계상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원칙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과세와 배당 등의 사회 유출 등에서 사회 유출 등의 배려에서 기업 재정을 충실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거나 또는 기업 내부에서 그 기업 내부의 어떤 금액들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전을 꾀하기 위한 방법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빠짐없이 계상하며 수익은 크게 벌리지 않고 소규모로 계상한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굳이 맞는 말이냐, 사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비용을 빠짐없이 되도록이면 비용은 다 계상을 하고. 그리고 수익은 우리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쓰고 그게 이제 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가주의 평가의 적용, 그 다음에 충당금의 설정, 이게 이제 보수주의가 아닌 예예요. 그래서 시가평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재 북토방에서 물으니까 12,000원이더라. 그럼 그걸 12,000원 기록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보수주의 논리에 위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은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보면 재무제표의 작성 일반 원칙은 보면 계속기업,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 그 다음에 회계정책의 결정, 구분통합 표시,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보고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냐면 회사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재무제표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뭐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내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자산의 종류에는 재고자산도 있고 유용자산도 있고 그러죠. 자, 근데 유용자산은 뭐냐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유용자산이에요. 이게 이제 유용자산의 예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유용자산이랑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쭉 가면서 여기서 12월 30일 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재무제표 안에 건물이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연도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회계 기간이 이제 12월 30일로 끝난다고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물 가지고 있던 거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돈 꿔준 놈이라든가 출자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10만 원으로 기록된 이 건물의 처분 시점에 그 가치를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기업의 가정이 아닌 실제로 그걸 처분은 즉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청산하거나 뭐 그러한 용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팔면은 한 12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12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만둘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쓰려고 그래요, 자산을. 건물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를 이제 사옥으로 계속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뭐 12월 30일 시점에 이 사옥에 대한 가치가 12만 원이더라. 자, 그래도 어차피 이걸 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팔려고 한다면 12만 원 써도 되지만 팔 생각이 없는데 12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자는 누구냐면 경영자예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회사의 어떤 손익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공정하게 표시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대한 사항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책의 결정. 기준 허용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목적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계상토록 룰이라고 하나 쓰세요. 회계 처리를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결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하고 실효성. 이게 이제 뭐냐면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주요한 질적 특성 중에 두 가지 내용이에요.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보를 어떤 그 사용 목적에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목적 적합성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계상하는 걸 회계 정책의 결정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통합 표시라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중요한 사항들은 따로따로 띄어서 이제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표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통합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합해서 10만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굳이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만원짜리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건 한 번에 모아가지고 현금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이거는 이제,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이용을 할 때 전년도에는 이만큼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이번 연도에 이만큼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줘.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물건을 사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악플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리플이 얼마나 달렸느냐. 그죠?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교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상황이 이랬고 올해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전전년도에는 또 상황이 이랬더라. 그러면 이 회사의 어느 정도 추세가 보이겠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처음에 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똑같이 이제 표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건물을 뭐 공장이라고 표시했다가 이번에는 또 그걸 건물로 표시할. 그럼 똑같은 물건인데 그거를 전에는 공장, 이번에는 건물.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보겠어요? 똑같은 건지.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시와 분류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고 양식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상태표라든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뭐 자본변동표 이러한 보고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자 이런 얘기겠죠. 자, 뒤에 이제 관련 예제를 한번 눈으로 볼까요?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한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내가 회사를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한테 있죠. 회계 담당자는 말만 듣고 하는 사람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자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으로 작성이 됐으면 뒤에다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했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끼리는 그냥 같이 모아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쪼개서 표시하면 재무제표가 너무 커져요. 너무 길어지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특례라고 있는데, 이 특례 사항들은 뭐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좀 볼게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조금 이제 특례를 둬가지고 편의를 도모를 해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그 일반 상장기업이라든가 또는 규모가 큰 회사라든가 그런 데는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리 방법을 전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특례를 두는 거예요. 좀 완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라는 게 있더라. 그 정도 이제 보시고, 그 이익의 보고 방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익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뺀 게 이제 이익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괄주의가 있고, 두 번째 단기업적주의가 있는데, 포괄주의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회사가 이제 책을 파는 회사다. 그럼 책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책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한 1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한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한 4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익이 한 6만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책을 판 건 아니고 회사에서 쓰고 있던 컴퓨터 또는 뭐 그런 것들, 직기비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팔았더니 한 2만원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익으로 이제 보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영업과 관련된 활동들만 딱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6만원을 이익으로 보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괄주의하고 단기업적주의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는 건데, 그래서, 매기 동일한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 그건 이제 책을 파는 회사라면 책을 파는 일이 그런 활동이겠죠. 거기서 나타나는 손익을 이익으로 보자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시 우발적으로 가끔가다 생기는 그러한 손익도 같이 포함을 하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제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단기업적주의라고 얘기해요. 단기업적주의.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괄주의 해가지고 비경상적, 비반복적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어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의 이익을 가지고 계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업적주의. 이거는 비경상적, 비반복적 항목을 손익계산서 제외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단기의 어떤 정상적인 또는 계속 반복적인 그런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익을 보여주자는 게 단기업적주의라는 얘기죠. 예.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눈으로만 한번 쏙 보고 가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의 목적에서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는 재무회계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기 위한 그 준거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틀 안에서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체계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이제 재무제표의 개념체계 상의 재무제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들표 해서 개념체계 안에는 그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들표 이렇게 네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재무제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면 통칭 이제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네들을.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의 공시 책임자는 누구냐? 경영자겠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목적, 재정 목적은 회계기준의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일관성을 지침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개념체계가 있어야지 회계기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기준의 적용 및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통일성을 부여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개념체계에서 이거는 수익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개념체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수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회사의 장부가 나와요. 그럼 그 장부를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를 해요. 그죠? 그럼 감사를 하면 그 장부에서 이게 과연 회사가 장부를 제대로 만든 건지 제대로 만들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 뭘로 개념체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기본 전제와 그 다음에 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을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자산이면 자산, 부채면 부채 이렇게 이러한 사항들이 나왔을 때 자산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이러이러한 것이 자산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걸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가장 유의적인 질적 특성은 중요성이다. 우리가 이제 질적 특성에 대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성은 없어요. 우리가 질적 특성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체계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이제 2번을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개념체계, 우리 이제 회계 기준서를 보면 기준서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준서. 첫 번째는 개념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개념체계는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체계 안에는 뭐 자산이 어떤 거냐, 부채는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유동이 뭐 어떤 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쭉 만든 거죠. 자, 근데 기준에 A라는 기준이 이렇게 나왔는데, 개념체계에 따라서 보니까 그게 이제 B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얘를 적용하자, 이거야. 왜냐면 우리가 개념체계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회계처리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 그러면 뭐 기준에서 그걸 A라고 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기준이란 건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이걸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기준에 있는 규정을 개념체계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과 개념체계가 상충이 되면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였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 다음에 중요성의 제약 요인 하에서 고려가 된, 뒤에서 이제 질적 특성에 대한 사항들을 볼 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과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자가 꼭 여러분들을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현대 현대 어떤 기업관에 따르면 경영자는 뭐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굴리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주들이 걔한테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내고 창출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작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탁 책임의 이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주주들이 돈을 걔한테 빌려주고 또는 채권자들이 걔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재무제표의 목적, 앞에는 이제 가볍게 이제 읽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또는 재무정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보의 제공을 보면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에 대한 기업 실체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흐름 크기 또는 시기 또는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재무제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재무상태표를 아시죠? 재무상태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네들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부채는 뭐냐면 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주주라 그러죠. 주주. 얘는 출자한 애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제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애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면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할 테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회사의 가장 회사의 가장 주요한 정보 이용자들은 사실은 채권자와 투자자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한테 기업 실체로 받게 되는 미래 현금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됐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위탁받은 자산을 보존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책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투명한 보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주하고 채권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경영자는 뭐냐, 자산도 사고 재고도 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차이는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표시하는 것, 즉 원으로 이제 금액이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재무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돈으로 표시하는 그 금액이 측정 단위가 돈으로 돼야 돼요. 그죠? 뭐 건물 한 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라는 게 꼭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으면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측정이 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이 안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의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한 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어떤 투자자는 그 건물을 10억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어떤 투자자는 야 1억도 안 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어떤 그 이론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상태라든가 경영성과라든가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제목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경영성과, 그거를 이제 손익이라고 보세요. 손익. 그래서 경영성과에다 동그라미 치고 손익. 그 손익은 어디에서 나오면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는 뭐냐면 일정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는 어디에 나오면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이런 게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유출입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수익과 비용이, 반드시 현금으로 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뭐 다른 걸로도 나갈 수 있겠죠. 근데 현금흐름표는 뭐냐면, 현금만 나가거나, 현금만 들어온 것들을 표시하는 게 현금흐름표예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있느냐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돼요. 정보 이용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해가지고 우리가 자본이란 게 뭐였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었어요. 그러면 그 자산 마이너스 부채의 움직임, 처음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중간에 출자를 누가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상태들이 쭉 반영이 되면 기말의 자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다. 예. 자, 여기 이제 밑에 뭐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말하는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까요? 비재무적 정보와 정보의 계량화 및 법규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자 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비재무적 정보, 즉 돈으로 표시되지 않는 정보를 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석 및 기타 설명 자료의 제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주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안에 건물을 해가지고 건물이 10만원짜리 있다. 그러면 건물 옆에다가 번호를 하나 써요. 그럼 그 번호를 주석에서 찾아가 보면 건물은 누구한테 뭐 담보로 잡혀 있고 뭐 얼마더라 뭐 이런 거, 또는 건물에 담보로 잡혀 있는 가액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지 정보 이용자한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주석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있다.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들어가서, 전산세무 1급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사항을 봤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느냐, 출제 빈도는 그래도 없진 않아요. 예,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런 것이다. 그 정도만 이제 봤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